그 곁에서 무너져 내리는 애슐리를 바라보는 순간 스칼렛은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려 온 애슐리를 향한 사랑은 소녀 시절의 환영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작 자신이 사랑해 온 사람은 레트였다는 것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레트는 이미 모든 것에 지쳐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뒤였다. 당신이 가버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달리는 스칼렛에게 레트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알바 아니오 프랭클립 마이 디어 I DONT give a damn.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스칼렛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애슐리와 레트의 목소리가 겹쳐 울린다. 타라, 붉은 흙, 되지만은 영원하다는 목소리들이다. 이윽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든다. 타라로 돌아가자. 고향에 가서 그 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내자. 어쨌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에 붙어올 터마로 이즈 어너더 데이. 타라 언덕의 나무 아래 선 스칼렛의 실루엣 위로 웅장한 타라의 테마가 울려 퍼지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마지막 두 대사는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대사가 되었다. 레트의 마지막 대사는 미국 영화 연구소 AFI가 2005년에 선정한 미국 영화 100대 명대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고 한다. 한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원문을 직역하면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다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의역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원문에 없는 태양이 들어갔으나 오히려 원문보다 더 시적이고 희망차다는 평이 많으니 번역의 묘미가 이런 것인가 싶다. 음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영화 전편을 수놓는 음악은 영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맥스 스타이너가 맡았다. 특히 타라의 대지를 상징하는 주제곡 타라의 테마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첫 소절만 들으면 알아차릴 만큼 유명한 선율이 되었다. 그는 킹콩과 카사블랑카의 음악도 만든 거장인데 3시간이 넘는 이 대작의 방대한 음악을 촉박한 일정 속에 밤을 새워가며 써냈다고 전해진다. 광활한 대지와 한 여인의 운명을 함께 실어 나르는 그 선율은 영상과 혼연일체가 되어 감동을 배가시킨다. 영상미 또한 발군이다. 초창기 테크니컬러 특유의 깊고 진한 색감으로 담아낸 조지아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의 실루엣, 하늘을 태울 듯한 애틀랜타의 화염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낡았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미술을 총괄한 윌리엄 캐머런 맨지스는 이 영화에서의 공로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니 오늘날로 치면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원조 격인 셈이다. 1939년 12월 원작의 고향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 최초 시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였다고 한다. 조지아 주지사가 시사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였고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를 비롯한 스타들이 도착하자 수십만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남북전쟁 시절의 복장으로 단장하고 무도회까지 열었다니 한편의 영화 개봉이 이만한 국가적 행사가 된 예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주역 배우들의 후일담도 흥미롭다. 비비언 리는 이 영화로 일약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고 10여 년 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또 한 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별은 세기의 로맨스로 회자되었으나 그녀 자신은 오랜 병마에 시달리다 5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화면 속에서 그토록 생명력이 넘치던 스칼렛을 생각하면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한편 레트 역의 클라크 게이블은 소설이 나올 때부터 독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말하자면 국민 여론이 캐스팅한 배우였다. 정작 본인은 부담스러워 고사하려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결과적으로 레트 버틀러는 그의 대명사가 되었으니 배역과 배우가 이토록 완벽하게 포개진 예도 드물 것이다. 원작 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차이도 적지 않다. 소설에서 스칼렛은 3번의 결혼해서 각각 아이를 낳아 모두 3자녀를 두지만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압축하느라 레트와의 사이에서 난 보니만 등장한다. 방대한 원작의 인물과 사파들도 상당수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영화가 원작의 정수를 잃지 않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여담이지만 미첼이 끝내 속편을 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뒤 1991년에 유족의 공인을 받아 다른 작가가 쓴 속편 소설 스칼렛이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레트가 떠난 뒤의 이야기를 궁금해한 독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겠다. 1940년에 열린 제1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비비언 리, 여우조연상 해티 맥데니얼, 각색상, 컬러 촬영상, 미술상, 편집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고 여기에 특별상까지 더해졌다.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각색상을 받은 시드니 하워드는 시상식이 열리기 전에 농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사후 수상자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마미 역의 해티 맥데니얼의 수상은 흑인 배우로서는 사상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은 씁쓸하다. 그녀는 인종분리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애틀랜타에서 열린 화려한 시사회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고, 정작 시상식장에서도 동료 배우들과 떨어진 구석의 별도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고 한다. 하녀 역을 연기하고 $700를 받는 편이 실제 하녀로 일하며 $7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는 그녀의 말에는 그 시대를 살아낸 이의 신선함이 배어있다. 흥행 성적 또한 전설이 되었다. 개봉 당시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음은 물론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환산하면 지금까지도 역대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재개봉을 거듭하며 수십 년에 걸쳐 관객을 불러 모았으니 한 편의 영화가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정점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이 영화에 빚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예제 아래의 남부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세계로 그리고 흑인 인물들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묘사하였다는 비판은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에는 미국의 한 온라인 상영 서비스가 이 영화를 한때 목록에서 내렸다가 역사적 배경을 짚어주는 해설 영상을 앞에 붙여 다시 공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명작이라 하여 시대의 한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닐 터 작품의 예술적 성취는 성취대로 음미하되 그것이 딛고 선 역사의 그늘 또한 직시하며 보는 것이 성숙한 감상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다. 이 영화는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 후반에 국내에 개봉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당시 우리 관객들에게 폐허의 타라에서 다시 일어서는 스칼렛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소설 번역본 역시 오랜 세월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이야기는 무대 공연으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시 인물들에게로 돌아가 보자. 스칼렛은 결코 착한 주인공이 아니다. 허영심 많고 이기적이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약혼자를 가로채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함투성이 인간이 폐허 위에서 가족과 식소를 먹여 살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끝내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미움보다 경외감이 앞선다. 흙 묻은 물을 씹으며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그 장면 하나에 인간이 지닌 생명력의 본질이 응축되어 있는 듯하였다. 시대의 관습에 갇히지 않고 제 운명을 제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스칼렛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시대를 한참 앞서간 여성상이라 할 만하다. 스칼렛을 비추는 두 개의 거울이 레트와 멜란이다. 레트는 냉소와 야유 뒤에 순정을 감춘 사내로 세상의 위선을 꿰뚫어 보기에 오히려 스칼렛의 강인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다. 반면 멜라니는 언뜻 유약해 보이지만 실은 극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다 알면서도 끝까지 스칼렛을 믿고 감싸는 그 한결같은 선의는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다. 임종의 자리에서조차 남을 걱정하는 멜라니를 보며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타라라는 땅이다. 타라는 아일랜드에서 옛 왕들이 대관식을 올렸다는 언덕의 이름으로 아일랜드 이민자인 아버지 제럴드가 고향을 그리며 붙인 이름이라 한다. 제럴드는 딸에게 말한다. 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철없던 시절에는 흘려듣던 이 말이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스칼렛을 끝내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그녀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번번이 부여잡는 것은 사람도 재물도 아닌 타라의 붉은 흙 한 줌이다. 인간을 지탱하는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 영화는 땅이라는 상징을 통해 묵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의 의미도 곱씹어 볼만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은 영국 시인 어니스트 다우슨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사도와 모카바트로 상징되던 옛 남부의 문명이다. 영화의 서두 자막도 그렇게 말한다. 꿈처럼 기억될 한 문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노라고. 그러나 문명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사라진 시대의 잿더미 위에서 끝끝내 살아남아 내일을 기약하는 스칼렛이야말로 사라진 것들에 대한 망가이자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송가인 이 영화의 참 주제일 것이다. 4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외치는 스칼렛의 모습은 지난번에 본 빌리 엘리어트에서 무대 위로 힘차게 도약하던 빌리의 모습과 어딘가 통하는 데가 있었다. 시대도 배경도 다르지만 두 영화 모두 가혹한 현실에 맞서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시대의 한계와 그늘을 지닌 작품임을 부정할 수 없으되 인간의 생명력을 이토록 장대한 화폭에 담아낸 영화는 앞으로도 다시 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고전은 낡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오래도록 여운에 잠겼다.